제가 태어난 건 1950년 6.25가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포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자랐지요. 어린 나이에 참화를 겪으며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일찍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때는 모두가 가난했으니까요. 저는 밭에 나가 일도 돕고 동생들도 돌봐야 했습니다. 학교요? 그저 꿈 같은 이야기였죠. 하지만 배우고 싶은 마음은 컸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촛불 켜고 책을 보곤 했어요. 어머니가 아시면 야단 맞을까봐 조마조마했지만 그때 배운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인생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20살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칠수 씨라고 같은 마을에 살던 총각이었죠. 그 사람도 저처럼 가난한 집 아들이었는데 부지런하고 성실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둘 다 가진 건 없었지만 열심히 살면 뭐든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 주시고 음식도 나눠 먹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행복한 시절이었네요. 돈은 없어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신혼 초에는 작은 방 하나 얻어 살았어요.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했고 저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죠.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 첫 아이 두철이를 가졌다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가난 속에서도 희망이 생긴 거죠. 두철이가 태어나고 3년 뒤에 둘째 옥철이도 낳았어요. 아이들이 생기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힘들었지만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그 시간들. 그때는 몰랐지만 그게 진정한 행복이었나 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제가 나이 들어 깨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국민학교에 들어갈 무렵 우리 부부는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시장 한 구석에 자리 잡은 구멍가게였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물건 떼오는 것부터 진열하고 손님 응대하는 것까지 모든 게 서툴렀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켰어요. 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필요한 물건들을 채워나갔죠. 처음엔 동네 아주머니들이 간식거리나 생필품을 사러 오시곤 했는데 점점 단골이 늘어나더라고요. 우리 가게가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인근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남편이 말했죠. 여보, 우리도 저기 가게를 내보는 게 어때요? 처음엔 겁이 났어요. 지금 가게도 벅찬데 더 큰 곳으로 옮기자니. 하지만 남편의 열정에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걸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은 물론이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자리를 잡았죠. 그때가 제 나이 40즈음이었을 겁니다. 가게 규모는 커졌지만 여전히 우리 부부의 정성은 같았어요. 손님 한 분 한 분을 내 가족처럼 대했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가게는 동네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으로 성장했어요. 직원도 여럿 두게 되었고 매출도 꾸준히 늘어났죠. 아이들은 대학에 들어갔고 우리 부부는 처음으로 여유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말기 암이라더군요.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한 거죠.
남편은 1년도 못 버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제 나이 55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섰죠. 남편의 뜻을 이어 사업을 더 키워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에도 투자하게 되었고, 운 좋게 큰 돈을 벌게 되었어요. 60대 중반에 접어들 무렵, 저는 꽤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재산이 나중에 제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두철이가 30살 때 결혼한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이 장성에서 짝을 만나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것.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동안 키워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아들의 신부감을 처음 본 날, 저는 눈물을 참느라 애썼어요. 키가 적당히 크고 볼이 발그레한 예쁜 아가씨였죠.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꼭 제가 젊었을 때 모습 같아 보였어요. 며느리가 될 아이가 절 보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싹싹해 보이던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민정이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녹아내렸어요. 이 아이라면 우리 두철이랑 잘 살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위해 제가 가진 걸 아낌없이 줄이라고요. 결혼 준비 기간 동안 저는 정신없이 바빴어요. 예단이며 예물이며 하나하나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골랐죠. 특히 신혼집 마련에는 더 신경을 썼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 좋은 아파트를 골랐습니다. 위치도 좋고 전망도 좋은 곳으로요. 엄마, 이런 좋은 집까지 사주시다니 너무 죄송해요. 두철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제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 안 가구며 가전제품도 모두 새 것으로 채웠어요. 신혼 살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싶었거든요. 결혼식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준비했어요.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예쁘던지. 우리 두철이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인사를 받고 있는데 두철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양복을 입은 모습이 어찌나 의젓해 보이던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지난 30해 동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기저귀 차고 뒤뚱거리며 걸음마를 배우던 모습부터 책가방 메고 학교 다니던 모습, 대학 입학하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두철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살아온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느리도 절 꼭 안아주며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효도하며 잘 살겠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며느리가 절 친엄마처럼 따르는 것 같아 보였어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이번에는 둘째 옥철이가 장가간다고 했어요. 옥철이는 원래 내성적이고 조용한 아이였거든요. 그 아이가 결혼한다고 하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옥철이가 데려온 며느리를 보고 제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어요. 밝고 활발한 성격의 아가씨더라고요.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옥철이보다 오히려 똑부러지는 느낌이 들었죠. 이 아이라면 우리 옥철이를 잘 이끌어줄 수 있겠다 싶었어요. 옥철이 결혼 때도 맏며느리 때와 마찬가지로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는 경험이 있으니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혼식부터 신혼집까지 일체 개입해서 최고로 해줬죠. 어머니, 저희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둘째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제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두 아들 모두 좋은 짝을 만나 잘 살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큰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제가 할머니가 된다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더라고요. 임신한 며느리를 위해 산후조리원도 예약하고 아기용품도 하나하나 준비했어요. 때로는 며느리가 어머니, 너무 많아요. 라고 할 정도로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 첫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저는 병원 앞에서 밤을 새웠어요.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격. 지금도 생생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러웠죠. 작고 보드라운 손을 잡았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뒤로 저는 손주를 위해 온갖 좋은 것들을 사날랐어요. 옷이며 장난감이며 아무리 사도 모자란 것 같았어요. 돌잔치 때는 아예 제가 다 준비했죠. 뷔페부터 답례품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서 골랐어요. 어머니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제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둘째 며느리도 아이를 낳았고 손주들이 하나둘 늘어갔죠. 그때마다 저는 정성을 다해 챙겼어요. 손주들이 크는 모습을 보는 게 저의 가장 큰 낙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점점 아들들의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가 왔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죠. 아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손주들은 잘 크고 있어? 제가 전화를 해도 대부분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대답뿐이었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내 아들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아이들이 이제는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절에 모이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예전에는 설날이고 추석이고 온 가족이 모여 시끌벅적 웃고 떠들었는데 이제는 겨우 모이더라도 분위기가 싸늘했죠. 한 번은 두철이네 집에 갔다가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제가 손주 방에 들어가 이것저것 정리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와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자주 오시네요. 저희가 알아서 살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들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옥철이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손주를 보러 갔더니 며느리가 차갑게 대하더군요. 제가 손주에게 우유를 먹이려고 하자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애 키우는 건 저희 스타일대로 할 거예요. 어머님 방식은 좀 구식이라. 그 말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못마땅한가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 한참을 울었죠.
그래도 처음에는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찾아가려고 했죠. 아들들 회사에 도시락도 싸들고 갔어요. 며느리들 생일에는 비싼 선물도 사주고. 하지만 그럴수록 아이들은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찾아가면 어색해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때로는 제가 갔을 때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일부러 외출한 거더라고요. 명절에 모이면 아들들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며느리들은 서로 소곤거리며 웃었죠. 저는 그저 구석에 앉아 손주들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제가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나는 부모니까 하며 참았어요. 아들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재정적 지원도 계속했고, 손주들 학원비며 여행 경비까지 제가 다 대줬죠. 큰 손주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비싼 그랜드 피아노를 사줬어요. 작은 손주가 해외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전액 지원해줬죠.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손주들이 그렇게 말할 때면 잠시나마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도 잠시. 곧이어 아들들의 차가운 반응에 다시 마음이 얼어붙곤 했죠. 어느 날 저는 큰아들 두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에 손이 먼저 움직였던 거죠. 두철아, 엄마야. 잘 지내고 있니?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퉁명스럽게 들렸지만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별일은 아니고 그냥 두철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요즘 회사 일은 어떠니? 바쁘겠구나. 그냥 그렇죠. 어머니 무슨 용건 있으세요? 아들의 말투에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저는 참았어요. 대신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들, 혹시 회사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진 않니?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두철이의 목소리가 확 변하더라고요. 엄마, 제발요.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 이제 애도 아니고 어엿한 어른이에요.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죠. 그래,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무 참견했나 보네. 그냥 너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알아요, 알아. 하지만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쉬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며칠 뒤, 이번에는 작은 아들 옥철이네 집에 찾아갔어요. 미리 연락은 하지 않았지만 손주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무작정 갔던 거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아,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 손주들 보고 싶어서. 며느리의 표정이 썩 밝지 않았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들어섰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차가웠어요. 제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며느리야, 애들은 학교 갔니? 며느리는 대답 없이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다가 저는 다시 말을 걸었죠. 오늘 저녁은 뭘 해 먹을 거니? 내가 도와줄 게 있으면 말해.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마지못해 대답하는 듯한 말투로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생활이 있어서요.
그 말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귀찮고 싫은 존재였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그렇구나. 미안하구나. 다음부턴 꼭 연락하고 올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밤 베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죠. 내가 대체 뭘 잘못했을까?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왜 이렇게 서로 멀어진 걸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추석이 다가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아들들에게 연락해봤지만 둘 다 바쁘다며 오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번 추석엔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는 이번에 해외여행 가요. 다음에 찾아뵐게요. 결국 저 혼자 쓸쓸히 차례를 지냈어요. 텅 빈 집안을 바라보며 옛날 생각이 났죠. 온 가족이 모여 떠들썩하게 지내던 그 시절이 그리워졌어요. 한 달 뒤 큰며느리 생일이라 선물을 들고 찾아갔어요. 미리 연락은 했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영 시큰둥했죠. 어머님, 일부러 오시지 않으셔도 됐는데. 아니야, 며느리 생일인데 안 올 수가 있나. 자, 이거 내가 예전에 갖고 싶어 하던 가방이야. 며느리는 선물을 받아들고 잠깐 눈이 반짝였지만 이내 무덤덤한 표정을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죠. 저희가 요즘 좀 힘들어서 어머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아이들 유학 보내고 싶은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내가 귀찮은 존재라더니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애써 감정을 누르고 대답했죠. 그래, 알았어. 한번 생각해 볼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자식들이 나를 찾는 건 오직 돈 때문인가.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죠. 다음 명절, 설날에는 억지로라도 가족들을 모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죠. 거실에 모여 앉았지만 따뜻한 대화는 없었어요. 야, 너 요즘 주식 어때? 나 요새 대박 났다. 오, 진짜? 나도 좀 알려줘라. 아들들은 서로 돈 얘기, 주식 얘기만 나눴어요. 며느리들은 핸드폰으로 쇼핑을 하느라 바빴고요. 어머, 이거 봐. 세일하네. 사야겠다. 어? 나도 그거 살까 고민 중이었는데. 저는 그저 구석에 앉아 이런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손주들에게라도 말을 걸어볼까 했지만 그들 역시 절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우리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 해요. 다음에 놀아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손주들을 보며 제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져 갔어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가진 돈 때문에 아이들이 나를 찾는 건가? 그 생각을 하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저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큰 며느리가 고가의 명품백을 사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사줬어요. 그때 며느리의 얼굴에 핀 미소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돈 때문에 지은 가식적인 웃음이었을까?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더라고요. 작은 아들이 새 차를 사고 싶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도움으로 새 차를 샀을 때 아들이 보여준 기쁨. 그게 정말 나를 향한 감사함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새 차를 갖게 된 기쁨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아파왔어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재정적 지원도 줄였죠. 손주들 용돈도 예전처럼 넉넉히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이들의 태도가 또 달라지더군요. 이제는 아예 연락도 오지 않고 명절에도 오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아무도 문병 오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들이 제 입원 소식을 듣고도 모르는 척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깊은 상실감을 느꼈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가족들에게 이렇게 버림받다니. 너무나 서글프고 비참했죠.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때로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 마음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두려웠어요. 또 어떤 서운한 일을 겪게 될지, 어떤 상처를 받게 될지. 그런 생각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죠. 집 안가득 놓여있는 가족 사진들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 사진들을 보며 행복해했는데, 이제는 그저 먼지 쌓인 액자일 뿐이었죠. 한때는 왁자지껄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집이 이제는 너무나 적막하고 쓸쓸해 보였어요.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날의 일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에 일어나 혼자 아침 식사를 준비했죠.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습관적으로 틀어놓은 것 뿐이었어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늘 그랬듯이 혼자 식탁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들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택배가 왔나 하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 왔어요.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으로 향했죠. 손잡이를 잡는 순간 왠지 모를 두근거림이 느껴졌어요. 문을 열어보니 두 아들 두철이와 옥철이가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들을 보니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들의 표정이 평소와는 달랐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두철이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어떤 긴장감이 느껴졌죠.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아침 먹었니? 제가 물었지만 아들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죠. 아니요. 어머니,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일부러 아침도 안 먹고 왔어요. 옥철이가 말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더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거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아들들에게 차라도 한 잔 내줬을 텐데 그날은 왠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잠시 후 두철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어머니께서 들으시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오래 생각하고 결정한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평소 같지 않은 두철이의 표정을 보니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옥철이가 이어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어머니 재산을 미리 상속받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 것이 될 텐데 지금 받으면 저희도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아들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난 아직 정정하고 살아있는데 왜 상속 얘기를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손에 쥐고 있던 찻잔도 덜덜 떨리고 있었죠.
아들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어머니의 노후와 저희 미래를 함께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두철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죠. 맞아요, 어머니.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젊을 때 투자해야 나중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요. 어머니 돈으로 투자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한테도 더 잘해 드릴 수 있고. 두철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과거를 회상했어요. 두철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었는지, 첫 월급을 받아와 저에게 선물을 사줬을 때 얼마나 감동했었는지,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두철이가 처음으로 월급을 받아온 날이었죠. 어머니 제 첫 월급으로 선물 샀어요. 받으세요. 두철이가 내민 선물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제가 늘 갖고 싶어 하던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비싼 건 아니었지만 아들의 정성이 듬뿍 담긴 선물이었죠. 어머니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께 좋은 것만 해드릴게요. 그동안 고생하신 거 다 갚아드릴 거예요. 그때 두철이의 눈에 맺혔던 눈물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아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옥철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혼자 살기 불편하실 테니 좋은 요양원에 모셔드리면 어떨까요? 아니면 실버타운도 있어요. 거기서 또래분들이랑 지내시면 더 즐거우실 것 같은데. 옥철이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확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들이,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요양원이라니 나를 버리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었어요. 옥철이가 태어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작고 연약했던 그 아이를 안고 얼마나 많은 꿈을 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옥철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엄마가 널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그렇게 다짐했었는데 지금 그 아이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다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아들들 앞에서 눈물 보이기 싫었거든요.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얘들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엄마가 그렇게 버거운 존재였니? 두철이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저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이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나이라고요. 어머니 돈으로 투자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한테도 더 잘해 드릴 수 있고. 그래, 너희가 잘 되는 게 엄마 소원이지.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상속 얘기를 꺼내다니. 엄마 마음은 생각해 보았니? 제 말에 두철이와 옥철이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어요. 하지만 곧 옥철이가 다시 입을 열었죠. 어머니, 저희도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게 어머니와 저희 모두에게 좋은 선택일 거예요.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에 가시면 외롭지 않게 지내실 수 있고 저희는 사업에 전념할 수 있잖아요. 그래, 너희 편하자고 날 보내려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귀찮은 존재였니?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들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보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두철이가 말하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어요.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너희들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 이제 돌아가렴. 아들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을 닫고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야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루 종일 집 안을 돌아다니며 울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 지르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거실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 사진 속에서 우리는 모두 행복해 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옛날 사진첩을 꺼내 보았어요. 두철이와 옥철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 그때는 얼마나 순수하고 사랑스러웠는지. 첫 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하나하나 넘기며 추억에 잠겼어요. 두철이의 첫 돌 사진을 보며 그날이 생각났어요. 우리 두철이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 되어라. 돌잡이에서 두철이가 연필을 잡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란 기대에 부풀었었죠. 옥철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을 보니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옥철이가 울먹이며 말하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새 학교 가방을 메고 있던 옥철이의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우리 옥철아, 괜찮아. 엄마가 학교까지 데려다 줄게. 학교 가면 새 친구도 사귀고 재미있는 것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달래며 학교로 데려갔던 기억이 나요. 교문 앞에서 옥철이를 안아주며 말했죠. 우리 아들 씩씩하게 학교 다녀와. 엄마가 맛있는 간식 준비해 놓을게. 그때 옥철이가 눈물 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 작고 순수했던 아이가 지금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다니. 사진첩을 넘기다 보니 두철이의 대학 입학식 사진이 나왔어요. 그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제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두철이가 기쁜 얼굴로 달려와 말했을 때 저는 그저 아들을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날 밤 남편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이 저의 재산을 요구하고 있다니.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제가 아들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랐던 건 아닐까 하고요. 항상 더 나은 것을,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했던 건 아닐까. 그들의 행복보다는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문득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제야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부스스한 머리, 퀭한 눈. 이게 정말 제 모습인가 싶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들의 행복이 곧 제 행복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되었던 거예요. 제 삶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아들들을 위해 살아왔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달라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매달리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제 삶을 찾아가기로 했죠. 오랜만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예쁜 옷도 사 입었어요. 미용실에서 새로 한 머리를 보며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이었죠. 거리를 걸으며 옷가게에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항상 검정색이나 회색 옷만 골랐는데 이번에는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를 골랐어요. 어머, 손님 참 젊어 보이세요. 그 옷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점원의 말에 가슴이 붕 뜨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동네 복지관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들어갔죠. 거기서 요가도 배우고 노래 교실도 다녔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요. 요가를 하면서 몸이 유연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굳어있던 제 몸과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죠. 노래 교실에서는 제 목소리를 들으며 놀랐어요. 이렇게 맑은 목소리가 제 안에 있었다니. 새로 사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도 있었고,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처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대감에 가슴이 설렜고, 밤에 잠들 때는 내일이 기다려졌죠.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구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두철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요새 연락도 없으시고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아니, 별일 없어. 그냥 내 생활하느라 바빴어. 두철이의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어요. 평소 같았으면 무슨 일 있냐고 걱정하고 물어볼 텐데 이번에는 달랐죠. 제가 변한 걸 느낀 걸까요? 그 뒤로 아들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끔 안부 전화도 오고 명절에 찾아오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저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거든요. 명절에 아들들이 찾아왔을 때 저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예전처럼 온 신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제 일상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들은 제 변화를 느꼈는지 어색해하는 듯 했어요. 어머니, 요새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옥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내가 달라졌니? 그냥 내 인생을 살기로 했을 뿐이야. 제 대답에 아들들은 놀란 듯 서로를 쳐다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사시는 분이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렇게 사는 것도 좋겠구나. 그 할머니의 눈빛이 얼마나 맑고 평화로워 보이던지. 재산을 다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오히려 더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에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TV에서 본 할머니처럼 살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들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일기장을 덮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제가 쌓아온 재산, 그것들이 과연 저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었나요? 오히려 그 재산 때문에 자식들과의 관계가 틀어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새로운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제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쓸지 그 방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TV에서 본 그 할머니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죠.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걸 나누면서 살면 어떨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복지관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제 생각을 털어놨죠. 선생님,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해 주셨죠.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주 2회
독거노인분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점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실 때면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도시락을 배달하러 간 집에서 뜻밖의 일을 겪었어요. 그 집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119에 전화를 걸고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을까? 그 생각을 하다 문득 떠올랐어요. 제가 가진 건물 중 하나를 노인복지재단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고요. 그 생각을 하자마자 가슴이 뛰더라고요. 바로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재산 기부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죠.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는 듯 했어요. 박 여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신중히 생각하셔야 해요. 한 번 기부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법적인 절차도 복잡했고 주변의 시선도 따가웠죠. 특히 친구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영애야, 정신 차려. 그 돈이면 너 호강하며 살 수 있어. 왜 남 주는데 쓰려고 해?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말을 들을수록 제 결심은 더 굳건해졌죠. 한 달 후 드디어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제 건물 하나가 노인복지재단으로 탈바꿈하게 된 거죠. 그곳에서 독거노인분들이 함께 식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즐기실 수 있게 되었어요. 재단 개소식 날,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곳에 모인 어르신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행복이 바로 이거였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봉사활동을 했어요.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제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오더라고요. 하지만 아들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두철이가 전화해서 화를 냈죠. 어머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세요? 그건 다 저희 것인데.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이건 내 재산이야.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 그 말에 두철이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옥철이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변호사라도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이미 만났단다. 이건 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 거야. 아들들은 한동안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제 기부 활동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노인복지재단을 시작으로 이번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었죠. 제가 어릴 적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라서요. 그 아이들에게는 제가 못 이룬 꿈을 펼칠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장학재단을 만들 때는 더 큰 결심이 필요했어요.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출연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설렜어요.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니 말이에요. 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의 반응이 더 커졌어요. 친구들은 저를 걱정하는 눈치였죠. 영애야, 너 노후는 어쩔 거니? 그렇게 다 줘버리면 나중에 너는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 나 아직 일할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해.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특히 며느리들이 심했죠. 어느 날 두철이 부부가 찾아왔어요. 며느리가 저를 노려보듯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그 돈이면 손주들 유학도 보내고 결혼 자금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남의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쓰세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민정아, 그 아이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야. 그리고 우리 손주들은 너희가 키우면 돼. 부모 책임을 할머니한테 미루지 마. 그 말에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져서 나가버렸어요. 두철이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따라 나갔죠. 옥철이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옥철이 부부가 와서는 한참을 설득하더라고요. 어머니, 우리 사업이 좀 어려워요.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 돈을 우리한테 주시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옥철아, 너희 사업은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가 평생 번 돈을 왜 너희 사업에 쏟아부어? 그리고 그 돈은 이미 재단에 출연했어. 돌이킬 수 없어. 그 말에 옥철이 부부는 화를 내며 나갔어요. 그 뒤로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저를 완전히 외면하기 시작했죠. 명절에도 오지 않고 연락도 끊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안 봐도 되니까요. 대신 저는 더욱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어요. 노인복지재단에서는 매일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장학재단에서는 장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죠. 그 아이들의 꿈 많은 눈빛을 볼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느 날 한 장학생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할머니, 제가 꿈꾸던 대학에 합격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 즈음 저는 또 다른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가진 마지막 큰 재산, 바로 제가 살고 있던 집을 팔아 지역 병원에 기부하기로 한 거예요. 그 돈으로 첨단 의료 장비를 구입해 어려운 이웃들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었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아들들이 또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동반한 채로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것 같아 구견인 신청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해봐라. 난 정신이 또렷해. 내 의지로 하는 거야. 오히려 너희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결국 아들들의 후견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법원에서도 제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더욱 단호해졌어요. 이제는 정말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오직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기로 했어요. 집을 팔고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봉사활동을 나갔죠. 때로는 노인복지재단에서, 때로는 장학재단에서, 그리고 가끔은 제가 기부한 병원에서요. 사람들은 절 보고 대단하다, 존경스럽다고 했지만 저는 그저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 뿐이었어요. 그렇게 살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얻었거든요. 따뜻한 마음, 보람,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날의 일정을 확인하는 게 제 일과가 되었어요. 노인복지재단에서 봉사할 날이면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했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찼는지 몰라요. 할머니,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할머니가 만든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죠. 장학재단에서 일할 때면 학생들과 만나는 시간이 가장 좋았어요. 그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들으며 저도 함께 젊어지는 느낌이었죠. 할머니, 제가 꼭 의사가 돼서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가진 것들이 이렇게 소중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죠. 병원에서 봉사할 때면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어요.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작은 위로라도 전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몰라요. 할머니가 와주셔서 정말 힘이 돼요. 할머니 덕분에 오늘도 힘내서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제 마음도 치유받는 것 같았어요.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가끔은 지치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죠. 그럴 때면 예전 집에서 가져온 가족 사진을 꺼내보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사진을 보며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아요. 그저 지나간 시간의 한 페이지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아들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제가 재산을 모두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한다는 소식에 화를 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잘못 봤어요. 큰아들 두철이가 어느 날 찾아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웃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죠. 이제 저는 제 삶에 완전히 만족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 또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기대가 돼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즐거워요. 가끔 옛날을 돌아보면 참 많은 것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돈과 가족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진정한 행복은 나눔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젊어진 것 같아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제 인생의 2막, 아니 어쩌면 3막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제가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그저 박영애로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찾은 인생의 의미이고 제가 느낀 진정한 행복이에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저와 같은 선택의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부디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남들의 기대나 사회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결국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하지만 또 생각보다 너무나 긴 여정이기도 해요. 그 여정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저는 제 선택에 후회 없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점순입니다. 올해 69살이 되었어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노인이라니요. 하지만 저는 제 나이가 좋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뒷산을 한 바퀴 돕니다. 등산로를 오르내리며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함께 도시락을 먹기도 해요. 점심 먹고 나면 노인정에 들러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떱니다. 저녁엔 텃밭에서 채소도 가꾸고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고 즐거운 나날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 현구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컴컴해서 무슨 일인가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업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모했나 봐요. 다 잃었어요. 집도 차도 전부 다 잃었어요. 이제 갈 곳이 없어요. 현구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와 아이들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어쩌겠어요, 내 자식인데. 고민 끝에 현구 가족을 집에 들이기로 했습니다. 알았다, 현구야. 일단 이리로 와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지. 너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순 없구나. 현구는 고맙다며 절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놓이더군요. 하지만 그게 제 평화로운 삶의 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현구 가족이 이사 온 첫날, 저는 온 집안을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했어요. 손주들 보는 것도 오랜만이라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그 기분도 잠시 며느리의 얼굴에서 뭔가 불편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갑자기 들어와서 죄송해요. 빨리 자리 잡고 나가도록 할게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괜찮다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왠지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현구도 어색하게 웃기만 할 뿐 예전의 다정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평화는 없겠구나. 그때는 몰랐죠. 제 예감이 이렇게 정확할 줄은요. 현구 가족이 이사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착각이겠거니 했는데 자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오후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오니 며느리가 제 방을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고마운 마음에 들어가 보니 옷장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으로 얼른 문을 닫았죠. 아, 어머니. 깜짝이야. 청소하느라 옷장도 좀 정리했어요. 괜찮죠?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그저 고맙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옷장을 열어보니 서랍장이 뒤죽박죽이더라고요. 제가 항상 숨겨두던 통장도 조금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제 며느리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러다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어느 날 밤늦게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서재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살금살금 다가가 문틈으로 보니 현구가 제 물건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어디 있지? 분명 여기 있었는데. 현구의 중얼거림에 저는 그만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내 아들이 내 물건을 뒤지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미웠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행동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며칠 뒤 저는 우연히 현구 부부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안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죠. 여보, 어머니 통장 봤어. 예금이 꽤 되던데. 응, 봤어. 근데 그것만으론 부족해.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귀중품들이 더 있을 거야. 금이랑 보석 같은 거 말이야.
어디 숨겨두셨는지 못 찾겠어. 그래, 어떡하지? 걱정 마. 내가 잘 구슬려서 당신한테 다 드리게 할게.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 우리가 보관해 드린다고 하면 좋아하실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두 무릎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나 싶었어요. 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생각을 할까 자책도 했고요. 귀중품이라고 해봤자 제 어머니께 물려받은 몇 가지 장신구들 뿐인데 그것마저 노리고 있다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 물건들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추억이 담긴 소중한 것들인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눈 감고 있을 순 없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건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설마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 보니 딸 지연이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지연이는 시집을 잘 갔어요. 능력 좋고 성격 좋은 사위를 만나 잘 살고 있어요.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아 지연이네 집에 가보니 아니 세상에. 그 집 크기가 어찌나 큰지 처음에는 길을 잘못 왔나 싶더라고요. 어머, 어머니, 어서 오세요. 지연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손주들도 달려와 안기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파티는 정말 호화로웠어요. 사내 진미가 다 차려져 있고 손님들도 눈에 익은 유명 인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시골 할매라 많이 어색했죠. 식사를 하면서 지연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현구 오빠네 식구들이랑 잘 지내시죠?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다들 잘 지내지. 손주들도 많이 컸어. 지연이가 제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순간 지연이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을 밖으로 내놓는 게 맞나 싶어 그만뒀죠. 아니다,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그러자 지연이가 갑자기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는 게 어떠세요? 방도 많은데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지연이네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구는 어쩌죠? 그 애를 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고맙다, 지연아. 하지만 난 괜찮아. 내 집이 편해. 지연이는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집에 도착하니 현구 부부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더라고요. 집안은 온통 엉망이었죠.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날 밤 청소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지만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 자식인데 어떻게 내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고. 그러던 어느 날 안사돈 생신이 다가왔어요. 저는 정성껏 준비하기로 했죠.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성의를 보이면 마음이 조금은 달라지겠지 싶었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장을 보러 나가 제일 좋은 재료들만 골랐죠. 집에 와서는 손이 닳도록 만두를 빚고 갈비찜도 정성스레 만들었어요.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으로 말이에요. 어머니, 뭘 그리 하세요? 그냥 사가면 되는데, 예. 며느리가 주방에 들어와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괜찮아. 이거 가져가면 좋아하실걸? 며느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나갔어요. 서운했지만
저는 계속 음식을 만들었죠.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현구 부부가 나설 채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음식은? 아, 저희가 미리 예약해 놓은 레스토랑이 있어서요. 어머니가 만드신 건 저희가 먹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루 종일 준비한 음식들이 눈앞에서 아무 의미 없어지는 것 같았죠. 그래도 조금만 가져가지 그러니 내가 정성껏 만들었는데. 현구가 마지못해 갈비찜 조금을 도시락통에 담았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저희 가볼게요.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무시당하니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몇 시간 후 현구 부부가 돌아왔어요.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음식 맛있게 드셨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그래, 맛있었단다. 그때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 맞다. 어머니가 만든 갈비찜 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시골 할머니 음식 같아서 좋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에 현구가 킥킥 웃더라고요. 그러게요. 요즘 시대에 이런 음식 어디서 먹어보겠어요? 둘이서 깔깔대며 웃는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억지로 참으며 말했죠. 그래, 좋아하셨다니 다행이구나.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나서야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제 69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별 기대는 없었어요. 현구 부부의 태도를 보면 뭘 바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의외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지연이가 가족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지연이가 활짝 웃으며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손주들도 달려와 안겼죠. 순간 눈물이 났어요. 어머, 고마워. 이렇게 와줘서. 현구 부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마 지연이가 올 줄 몰랐나 봐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생신인 건 알고 계셨죠? 지연이의 말에 현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 그럼 물론이지. 우리도 준비하고 있었어. 급하게 현구가 나가더니 케이크를 사왔어요. 며느리는 어색하게 상을 차리기 시작했고요. 식사를 하는 동안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지연이는 계속 저에게 관심을 보이며 이것저것 물어봤죠. 어머니, 요새 건강은 어떠세요? 잘 지내시죠? 그래, 잘 지낸다. 너희들 덕분에.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연이가 선물을 건넸어요.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제가 정성껏 골랐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있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비싼 걸 어떡해.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께 항상 감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 말에 현구 부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마 제 재산이 지연이에게 갈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죠. 그때였어요. 현구가 와인을 따르다가 그만 테이블보에 엎질렀어요. 아이고, 어쩌나. 내가 치울게. 제가 일어나 치우려는데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어요. 어머니! 지연이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하지만 현구 부부는 그저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저는 아픔을 참으며 일어났어요. 지연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데 현구 부부는 짜증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죠. 어머니, 조심 좀 하세요.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그래, 난 이제 늙은이니까.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내 생일인데 왜 이렇게 서글픈지. 문득 영감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감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잠들기 전 문득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변화가 무엇일지 아직은 알 수 없었죠. 생일이 지나고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안방에서 현구 부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별 신경 안 썼는데 이상하게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귀를 기울여 보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보, 어머니 금반지 봤어? 꽤 감나가 보이던데.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내 금반지를 왜 봤다는 거지?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응, 봤어. 근데 그것만으론 부족해. 어머니 귀중품 분명히 더 있어. 어머니 장롱 어딘가에 숨겨두셨을 텐데 못 찾겠네. 현구의 대답에 저는 그만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내 귀중품을 뒤지고 있었다니, 저번에 그게 진짜였네요. 그래? 어떡하지? 며느리의 말에 현구가 대답했어요. 기다려봐. 내가 더 찾아볼게. 어머니 서류들이랑 같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그 소리에 현구 부부가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현구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며느리는 급하게 그릇 조각을 주워 담기 시작했고요. 아니다. 그릇을 떨어뜨렸네. 내가 치울게. 겨우 이 말을 하고 그릇 조각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집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다치실라. 며느리가 제 손에서 그릇 조각을 가져갔어요. 그 순간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는데 왠지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마치 제가 뭔가를 들었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힘겹게 이 말을 하고 그릇 조각을 주워 담았어요. 현구 부부는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천천히 물러갔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현구 부부의 대화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일단 귀중품을 아들 며느리가 못 찾는 곳에 꼭꼭 숨겨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죠.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는데 현구가 물었어요. 어머니 어제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얼굴색이 안 좋으세요.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나이 든 거지. 그 말에 현구 부부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마치 잘 됐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구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말해보렴. 저희가 어머니 재산을 좀 관리해 드리면 어떨까 해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어제 들은 대화가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니? 아니, 그냥 어머니 건강도 좀 안 좋으신 것 같고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현구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내 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알았다, 현구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내가 아직은 정정하니까. 현구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해야겠다고. 그날 오후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아, 엄마다. 시간 되면 좀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이제 와서 지연이에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걸까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었죠.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해.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저는 지연이를 만날 준비를 했어요. 이제 무언가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다 추석이 다가왔어요.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이는 법이지만 이번엔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귀한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고 해서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죠.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할 일이 많아 억지로 일어났죠. 부엌에 들어서니 어젯밤 설거지해 놓은 그릇들이 반짝이며 저를 반겼어요. 아이고, 늙었다고 첫 새벽부터 이러고 있으니. 혼잣말을 하며 앞치마를 둘렀어요. 명절 음식 준비는 힘들지만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힘을 냈죠. 제사 음식부터 시작했어요. 갈비찜, 전, 나물.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들었어요. 손주들 선물도 챙기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했네요. 어머니, 저희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어느새 일어난 현구 부부가 주방에 들어왔어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에이, 그래도 도와드려야죠. 어머니 연세가 있으신데.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그래, 난 이제 늙은이니까. 하지만 겉으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 그럼 저기 나물 좀 묻혀주렴. 네. 근데 나물은 어머니밖에 안 드시잖아요. 그래. 그래서 조금만 샀어. 며느리가 나물을 묻히는 동안 현구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곧 지연이네도 올 거예요. 방 정리는 제가 할게요. 그래, 고맙다. 현구가 방을 정리하러 간 사이 저는 며느리와 단둘이 있게 됐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어머니, 요새 건강은 어떠세요? 그래, 늙은이가 그러려니 하지. 아이고, 무슨 말씀을. 어머니는 아직 정정하세요? 며느리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재산을 노리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다정한 척 하는 게 가소로웠거든요. 잠시 후 지연이네 가족이 도착했어요. 손주들이 달려와 안기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할미도 보고 싶었단다. 지연이가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걱정스레 물었어요. 어머니,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순간 모든 걸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명절인데 분위기 흐리고 싶지 않아 참았죠.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나이 든 거지. 지연이가 뭔가 더 물어보려는 찰나 현구가 끼어들었어요. 야, 어머니 걱정 그만해. 우리가 잘 모시고 있으니까. 그 말에 지연이가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며느리가 무친 나물 맛이 조금 이상했어요. 제사를 지내고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계속 불편했어요. 현구 부부가 자꾸 저를 쳐다보며 뭔가 속삭이는 게 느껴졌거든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속이 안 좋아졌어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식은땀이 나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죠. 그래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구토가 났어요. 속이 너무 안 좋아 한동안 변기를 붙잡고 있었죠. 머릿속이 어지럽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대답할 힘이 없었죠. 어머니! 지연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그대로 쓰러졌고 그 뒤로는 기억이 없어요. 희미하게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제 주변에서 말소리가 들렸어요. 식중독인 것 같아. 심각해 보이니 빨리 병원으로 모셔야겠어. 지연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흐릿한 의식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눈을 뜨려 해도 도저히 힘이 나지 않았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속은 천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현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는 다른 짜증 섞인 톤이었죠. 병원?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쉬시면. 현구의 말에 지연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오빠, 어머니 상태가 심각해. 빨리 가야 해. 이러다 큰일 나겠어. 지연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현구도 마지못해 동의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은 느껴지지 않았죠. 저는 의식이 흐릿한 채로 구급차에 실렸어요. 오빠, 나는 차로 갈게. 다시 돌아오려면 차 한 대는 있어야지. 사이렌 소리가 멀게만 들리는 가운데 현구 부부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여보, 이거 큰일이네. 병원비는 어떡하지? 현구의 목소리였어요. 그의 말에 며느리가 대답했죠. 걱정 마요. 어차피 어머니 통장 있잖아요. 거기서 빼면 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몸보다 병원비가 더 중요했나 봐요. 눈물이 눈가에 고였지만 흘릴 힘조차 없었어요. 구급차가 덜컹거리며 달리는 동안 현구 부부의 대화는 계속됐어요. 근데 여보, 이번 기회에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건 어때요? 우리 둘 다 바빠서 제대로 돌봐드리기 힘들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현구가 대답했어요. 그러게. 어차피 이번 일로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요양원에 가시면 우리도 편하고 좋지 않을까?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죠.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는 걸까?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검사하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심각한 식중독이에요. 빨리 오셔서 다행이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어요. 연세가 있으셔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에 지연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선생님. 어머니,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잠시 안도감이 들었죠. 하지만 현구는 선생님, 입원해야 하나요? 집에서 몸조리하면 안 될까요? 의사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현구를 바라보았어요. 아니요. 지금 상태로는 절대 안 됩니다.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해요. 탈수 증상도 심하고 전해질 불균형도 있어서 집중 치료가 필요해요. 현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들의 표정에서 걱정이 아닌 불편함만이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제가 곁에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지연이가 다시 한번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안도감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지연이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요. 입원실로 옮겨진 후 지연이가 화장실에 갔을 때 현구 부부는 집에 간다며 먼저 가버렸어요. 어머니, 저희 먼저 가볼게요. 집에 애들이 있어서요. 내일 다시 올게요. 현구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뭐라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너무 아파 소리를 낼 수가 없었죠. 그들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문득 귀가 솔깃해졌어요. 현구 부부가 문 밖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여보, 이거 좋은 기회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시니까 우리가 재산 관리를 해드려야 한다고 설득하기 좋잖아요. 이참에 부동산이랑 통장도 다 정리하면 좋겠어요. 그러네. 근데 지연이가 방해될 것 같아. 어떻게 하지? 괜찮아요. 지연이는 바빠서 오래 있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잘 꾸미면 돼요. 그 말과 함께 현구 부부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식중독으로 고통받는 저를 두고 뒤에서 웃고 있다니.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몰려왔어요. 지연이만이 제 곁을 지켜주었죠. 하지만 저는 지연이마저 돌려보내고 싶었어요. 지연아, 너도 가렴. 애들도 있을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있을게요. 남편 있잖아요. 지연이의 말에 고마움과 동시에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어머니, 이제 좀 어떠세요? 고마워, 지연아. 겨우 이 말을 하고 나니 또다시 의식이 흐려졌어요. 꿈결인지 생시인지 모를 상태에서 돌아가신 영감님이 나오더라고요. 점순아, 정신 차려. 너가 할 일은 따로 있어. 영감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며 잠에서 깼어요. 병실 창밖으로 달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죠. 지연이는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병실의 정막 속에서 저는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봤어요. 현구를 키우면서 고생했던 날들, 며느리를 맞이하던 날의 기쁨, 그리고 최근 들어 점점 차가워지는 그들의 태도까지. 문득 옆에서 자고 있는 지연이를 바라봤어요.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착했어요. 하지만 그 착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현구에게 밀리는 경우가 많았죠. 제가 현구만 편애한 건 아닌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할 일이 뭔지를. 더 이상 이대로 있어선 안 된다는 걸요. 며칠 후 상태가 조금 나아졌을 때 지연이에게 말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그리고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현구 부부의 행동, 제가 들은 대화들, 그리고 제 마음의 고통까지. 지연이는 충격받은 듯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몰라봐서 죄송해요. 이제부터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안도감, 그리고 새로운 결심 때문이었어요. 지연이가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반면에 현구 부부는 한 번 얼굴 비치고는 그 뒤로 통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병실 밖에서 지연이와 현구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머니가 아프신데. 야, 너도 알잖아. 우리가 지금 형편이 어려운 거. 그래도 오빠, 어머니야, 어머니. 가슴이 아팠어요. 내 탓에 애들이 다투는 것 같아서. 그날 밤 혼자 누워있는데 현구 부부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마 제가 자는 줄 알고 작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이번에는 진짜 무리인 것 같아. 어머니가 이대로 가시면 어쩌지? 걱정 마. 어머니 재산은 다 우리 거야. 유언장도 없으셨대.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걸까, 우리 현구가?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어. 눈물이 흘렀어요.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내가 뭘 그리 잘못했을까요? 다음 날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오셨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대로 가시면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지연이는 기뻐했지만 저는 왠지 두려웠어요. 집에 돌아가면 또 그 생활이 반복될 텐데. 어머니, 퇴원하시면 우리 집에서 좀 쉬다 가세요. 지연이가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괜찮아. 내 집이 좋아. 그렇게 말하고 나니 후회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현구를 두고 갈 순 없잖아요. 퇴원 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퇴원 전날 밤 간호사 선생님이 제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이제 집에 가세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할머니 인생은 할머니 거예요.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선택할 때예요. 다음 날 아침 퇴원 수속을 밟으며 제 마음도 단단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안 볼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니까요.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구 부부가 마중 나왔지만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더라고요. 어머니 건강해 보이세요? 다행이에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이제는 그들의 진심을 알아버렸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좀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급한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 다녀오너라. 그들이 나가자마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서재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현구 부부가 또 서류를 뒤지고 있더라고요. 어디 있지? 어머니 부동산 서류가 여기 있어야 하는데. 빨리 찾아. 어머니가 돌아오시기 전에.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들이 서재를 나설 때 저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변호사님, 제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요. 네,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제가 쓰고 싶고요. 변호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구 부부와 마주쳤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 그냥 산책 좀 했다. 거짓말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다시 한번 제 결정이 옳았다는 걸 확신했어요. 이제 정말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요. 며칠 후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유언장 작성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김 여사님, 이제 오셔서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유언장을 꼼꼼히 읽어봤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이대로 하겠습니다. 서명을 하고 나오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게 과연 옳은 결정일까? 현구를 너무 야박하게 대하는 건 아닐까? 집에 돌아와 보니 현구 부부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 그냥 친구 만나고 왔어. 또다시 거짓말을 하는 제 모습이 싫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결심했어요. 이제는 모든 걸 털어놓을 때라고. 다음 날 아침 현구 부부를 불러 앉혔어요. 너희들에게 할 얘기가 있구나. 그리고는 모든 걸 말했어요. 제가 들은 대화들, 느낀 점들, 그리고 제가 내린 결정까지. 대부분의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너희에게 줄 것은 얼마 없을 거야. 현구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은 없어. 다만 너희의 진심을 봤을 뿐이지. 현구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현구야, 이건 내 결정이야. 내 인생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해. 그 말에 현구 부부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이제 난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해.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현구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지연이에게 전화해서 모든 걸 설명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어머니 결정을 존중해요. 지연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지연아.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니까요. 요양원에 들어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불안했지만 이제는 꽤 적응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이 참 예쁘더라고요. 매일 아침 그 풍경을 보는 게 일상의 작은 행복이 되었어요. 김점순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간호사 선생님의 상냥한 목소리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덕분에 좋아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요양원 생활은 생각보다 바빠요. 아침 식사 후에는 체조 시간이 있어요.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제법 몸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점순 씨, 오늘은 팔 운동을 열심히 하셨네요. 옆에 계신 박말순 할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말순 할머니는 제 또래신데 항상 밝고 긍정적이세요. 덕분에 저도 힘을 얻곤 해요. 말순 씨도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 둘 다 건강해질 거예요. 체조가 끝나면 각자 취미 활동을 해요. 저는 뜨개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바빠서 못했는데 이제야 시간이 생겼네요. 점순 씨, 그 목도리 누구 줄 거예요? 옆에서 뜨개질 하시던 이영자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글쎄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 지연이에게 줄지도 몰라요. 영자 할머니는 슬며시 웃으셨어요. 좋겠어요. 자주 오는 따님이 있어서 저는 자식들 얼굴 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네요. 그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영자 할머니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처지셨거든요. 영자 씨,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줄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에요. 그 말에 영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죠. 점심 식사 시간이 되면 식당으로 모여요. 오늘의 메뉴는 갈비찜이에요. 와, 오늘은 특별한 날인가 봐요. 갈비찜이라니. 말순 할머니가 신나하셨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맞아요. 갈비찜 냄새만 맡아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눠요. 각자의 인생사, 자식 이야기, 그리고 요즘 느끼는 소소한 행복들까지. 점순 씨, 어제 따님 왔다 갔다면서요? 어땠어요? 영자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참 좋았어요.
지연이가 손주들 사진도 가져왔더라고요.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좋겠어요. 저도 우리 손주들 보고 싶네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현구 생각이 났거든요. 요양원에 들어온 이후로 현구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해요. 오후에는 미술 시간이 있어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비록 서툴지만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편해져요. 점순 씨, 오늘은 뭘 그리셨어요? 옆자리에 김영순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봄날의 공원이에요. 꽃이 만발한 모습을 그려봤어요. 와, 정말 예쁘네요. 저도 그렇게 그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영순 씨도 충분히 잘 그리세요. 우리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저녁 식사 후에는 TV를 보거나 담소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점순 씨, 내일은 산책 나가기로 했잖아요. 기대되네요. 말순 할머니가 신나하셨어요. 그러게요. 날씨도 좋다고 하니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방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 때면 하루를 되돌아보게 돼요. 오늘도 감사한 일들이 많았어요. 비록 가족과 떨어져 있지만 여기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현구와 며느리 생각이 났어요. 그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저를 이곳에 보냈다는 걸 알지만 이제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 덕분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영감님 보고 있죠? 저 이제 행복해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가 되네요. 다음 날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어요. 오늘은 산책 가는 날이에요. 점순 씨, 준비되셨어요? 말순 할머니가 방문을 노크하셨어요. 네, 금방 나갈게요. 요양원 앞 공원으로 나가니 상쾌한 공기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봄 기운이 완연한 날씨였죠. 아, 정말 좋네요. 이런 날 산책하는 게 얼마만이에요. 영자 할머니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천천히 공원을 거닐었어요. 꽃이 피기 시작한 나무들, 파란 하늘, 그리고 따스한 햇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저기 벤치에 앉아서 쉬었다 가는 게 어떨까요?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점순 씨, 요새 자주 웃는 것 같아요.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밝아 보여요. 말순 할머니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나 봐요.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행복해요. 우리도 점순 씨 덕분에 힘을 얻어요. 항상 긍정적이시고 따뜻하시잖아요. 영자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모두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걸었어요. 오후에는 음악 시간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셨죠. 자, 오늘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노래를 배워볼게요.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니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세상에는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삶도 그중 하나죠. 선생님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 그리고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점순 씨, 오늘 산책하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영순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글쎄요. 제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이 참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말순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어요. 밤이 되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새겨 봤어요. 영감님,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어요. 현구와 며느리 때문에 힘들어했던 시간들이 오히려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줬네요.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요양원에서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어느새 6개월이 지났네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연이가 정기적으로 찾아와 줬어요. 손주들 사진도 가져오고 가끔은 직접 데리고 오기도 했죠. 그때마다 제 마음은 꽃밭이 되는 것 같았어요. 현구는 아직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해요. 대신 이곳에서 만난 새로운 가족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어요. 요양원 생활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꼭 슬픈 일만은 아니라는 것.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기쁨, 그리고 매일 감사할 일을 찾는 행복.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써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거든요. 오늘의 일기는 이렇게 끝맺었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비록 가족과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영감님,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문득 현구 생각이 났어요. 그 애는 잘 지내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같이 체조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신대요. 간호사 선생님의 말에 모두가 궁금해했어요. 누구신데요? 글쎄요. 아직 비밀이래요. 점심시간에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그 말에 우리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침 내내 이야기꽃이 피었죠. 점순 씨, 혹시 따님이 올 거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말순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지연이는 이번 주말에 온다고 했는데.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모두의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식당으로 가는 길에 낯선 얼굴들이 보이더라고요. 식당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테이블마다 꽃다발이 놓여 있고 풍선도 달려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가족의 날이에요. 원장 선생님의 말씀에 모두가 놀랐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익숙한 얼굴들이 나타났어요. 어머니! 지연이의 목소리였어요. 지연이와 손주들이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지연아,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니, 오늘은 요양원에서 준비한 특별한 날이에요. 가족들을 초대했대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가족들과 재회하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셨죠. 그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어요. 현구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현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현구야. 현구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현구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어머니를 너무 괴롭혔어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현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일어나라, 현구야. 엄마는 너가 찾아와줘서 고맙다. 현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빛이 보였어요. 어머니 이제부터 제대로 효도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어머니 재산 욕심 없어요. 얼마 전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요. 이제 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현구를 안아주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날 점심 식사는 특별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먹는 식사라 그런지 평소보다 더 맛있었어요. 이야기꽃도 피었죠. 할머니, 요양원 생활은 어떠세요? 큰 손주가 물었어요. 좋단다. 할머니가 여기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매일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 그래요? 다행이에요. 저희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괜찮아. 너희들 생각하면서 할머니가 더 열심히 살고 있단다. 식사가 끝나고 작은 공연이 있었어요. 요양원 어르신들이 준비한 합창이었죠.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가족들은 박수를 치며 호응해 주었어요. 노래가 끝나고 현구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노래 정말 좋았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제일 맑게 들리더라고요. 그래. 고맙다, 현구야. 어머니,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그동안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알았다, 현구야. 엄마는 너가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해. 해가 저물 무렵 가족들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아쉬움이 가득한 작별 인사가 오갔죠.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지연이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래, 지연아. 너희들 덕분에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 현구도 다가와 저를 안아주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 현구야. 엄마는 너가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가족들이 떠난 후 요양원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죠. 점순 씨, 아드님이 오셨다면서요? 어떠셨어요? 말순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의외였어요. 하지만 정말 기뻤어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니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저도 오늘 딸을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새겨봤어요. 가슴 가득 감사함이 차올랐죠. 영감님,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현구도 변화하고 있고요. 이제야 진정한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앞으로의 날들이 더욱 기대되네요. 비록 요양원에 있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으니까요. 이렇게 저의 요양원 생활은 계속되고 있어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매일매일이 새로운 축복이에요. 가족의 소중함,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나 자신과의 화해.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있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식중독으로 쓰러져 요양원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이곳에서 오히려 제 인생의 꽃을 피우고 있네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 곁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